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국을 꼽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베리아보다 더 혹독한 한국 겨울의 감추위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곤 하죠. 심지어 한 미국인은 한국의 혹독한 추위에 놀라 카페로 피신의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는데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스로 주냐고 물어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추위에 누가 아이스 음료를 먹냐고 말이죠. 그러나 이 미국인은 그 누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점을 나중에서야 알고 그저 몇 분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같은 시간 서울과 도쿄의 기온차가 26도나 난다는 글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는 서울은 영하 8도인데 도쿄는 18도를 보여주고 있어 정확히 26도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몹시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글에 대해 한 외국인은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반팔을 입고 출근하려고 나오니 감추위에 내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걸 느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급변하는 날씨다 라며 댓글을 남기기까지 했는데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급격한 날씨의 변화를 적응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국만의 특징이 낯설고 따라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아시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여행하게 되었어. 사실 미국에서 동아시아는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나라만 들르기에는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웠고 따라서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가기로 한 거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은 중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기에 우선 두 나라만 방문하기로 했어. 아무래도 항공편은 일본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것 같아서 나는 일본을 먼저 들르기로 했고 날씨를 찾아보니 일본은 그렇게 춥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대충 채비를 한 채 떠나게 되었어. 그런데 일본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바깥은 별로 안 추워서 거의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호텔이나 건물 안은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춥더라고. 추위를 별로 안 타는 나조차 일본 건물 안에서의 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건 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바람과 추위가 그대로 들어오더라. 아이러니컬하게도 밖에서는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던 내가 호텔 안에서는 겉옷까지 입고 양말까지 두 겹을 신은 채로 떨고 있던 거지. 내가 머문 호텔이 그렇게 비싼 호텔이 아니어서 그런지 화장실도 몹시 추웠는데 특히 변기가 너무나도 차가워서 대변이 마려울 때마다 공포에 떨면서 볼일을 봤어. 정말 변기에 물을 조금 묻힌 다음 내 엉덩이를 올려놓으면 바로 얼어붙어 버려서 변기에서 엉덩이를 뗄 수 없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의 화장실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 그렇게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는 한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치 시베리아를 연상케 하는 한국의 추위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 한국과 일본은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가까운데 일본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추웠거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 서울의 온도는 내가 있던 오사카보다 무려 30도가량이나 낮더라고. 심지어 오사카에서 홋카이도까지의 거리보다 오사카에서 서울이 더 가까운데도 한국은 이상하리만큼 추웠어. 한국인들은 거의 발목까지 오는 긴 패딩을 입고 있던데 나는 이런 무지막지한 한파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빠르게 호텔에 들어갈 뿐이었고 재밌게도 한국의 실내는 일본보다 훨씬 추웠지만 실내는 일본보다 훨씬 따뜻하더라고. 심지어 바닥도 굉장히 뜨거워서 양말을 신으면 발에 땀이 찰 정도였다. 나의 긴팔과 긴 바지 차림으로는 도저히 실내의 열기를 감당할 수 없었고 당연하게도 나는 반바지를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머무는 동안 속옷 차림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는 이불도 덮지 않고 잠을 청했지. 내가 한국의 호텔에서 가장 만족했던 것은 바로 화장실이었는데 일본과는 달리
한국 화장실은 춥기는커녕 변기는 무척이나 뜨거워서 보리를 보려고 변기에 앉으면 멈덩이에 땀이 날 정도였어. 나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잘 사는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실내의 차이가 이 정도로 현격히 나는 것을 보고 한국이 훨씬 더 잘 사는 국가였구나 싶었다.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렴한 호텔임에도 이렇게 훌륭한 난방시설을 구비해놓고 하다못해 바닥과 변기까지 뜨겁게 해주는 난방을 아낌없이 들어주는 건지 정말 깜짝 놀랐어. 일본은 별로 춥지도 않은 날인데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잠시 바람을 쐬러 문밖을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 이건 실내가 그만큼 보온이 안 된다는 증거겠지. 하지만 한국은 실내에서는 맨발의 속옷 차림으로 있어야 할 정도로 덥다. 어쨌든 나는 이런 감추위에 바깥에서 노는 건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국의 술집이나 음식점 등의 실내 위주로 탐방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어떤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 그는 다음 날에 한국 이곳저곳을 같이 다녀주겠다고 했고 다음 날에 그가 보인 행동에 나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와 만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스마트폰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며 핫팩으로 스마트폰을 녹이기 시작했고 이내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기 때문이야. 나는 무척이나 놀라서 스마트폰이 얼정도의 추위에 무슨 아이스커피를 먹냐며 말렸지만 그는 진정한 한국인은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법이고 겨울에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은 북한에서 온 간첩임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 그리고 춥지 않냐며 내가 한국에 오기 바로 전 날에만 해도 한국인들은 모두 반팔을 입었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추워졌다고 말하며 나보고 운이 나쁘다고 하더라고. 나는 도대체 날씨가 하루 만에 반팔에서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로 급변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이 한국인 친구가 이 추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을 보고 나는 그저 생각하기를 멈출 뿐이었다. 이 친구는 한국의 감추위는 내가 입고 있는 얇은 옷들을 모두 뚫고 들어온다며 케이칼바람은 살을 뚫고 뼈를 공격하므로 나처럼 입고 10분만 다니면 추운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쑤시며 아플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핫팩을 건네주더라. 내 옷의 주머니 여기저기에 핫팩을 두르니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 이건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섭도록 날씨가 급변한다는 한국에 딱 적합한 보온기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언제든 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바로 핫팩을 두르면 되니까 말이야. 나는 한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이 친구는 한국은 어중간한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라며 한여름과 한겨울의 온도가 60도 이상 차이 나는 땅인데 그저 현실에 안주한 채 살아간다면 여기서 적응할 수 있겠냐고 말하더라. 나는 한국인들의 지혜와 생활 방식에 감탄하면서도 정말 한국인들처럼 임기응변이 뛰어나지 않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싶었어.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60도 이상에 하루 만에 반팔에서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로 극도로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가민함에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모기와 바퀴벌레가 단 한 번도 멸종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인들은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추위를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같은 이유로 술을 미친 듯 마시는 게 아닐까? 니은하니 한국인들은 여름에도 내일은 없다는 듯 술을 들이붓는다. 하지만 막상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 말차고 성실한 하루를 보내곤 하지. 한국인들이 돔패딩으로 무장한 사진을 보고 마치 바퀴벌레의 때 같아서 징그러웠는데 한국의 겨울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한국의 핫팩은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야. 나는 한국에서 이 물건을 한번 경험해보고 내 나라에 돌아가서도 매 겨울마다 이 핫팩을 즐겨 사용하곤 한다. 덕분에 장갑을 낄 필요가 없지. 재밌는 건 한국인들은 겨울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지만 여름에는 몹시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니은 여름에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불지옥, 겨울에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얼음 지목을 왔다 갔다 하며 살다 보니 한국인들은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한 이상한 식습관을 가질 리가 없어. 니은 아니면 한국인들은 남들이 다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은 늘 새로운 방법을 찾고 기존의 방식과 들을 깨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었거든. 니은 그냥 한국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 사람들이 괜히 세계에서 가장 득이하다고 불리는 게 아니니까 말이야. 그들은 알면 말수록 더 모르겠는 사람들이다. 아마 한국의 바닥이 따뜻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진작부터 발명했던 온돌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일 거야. 그들의 놀라운 보온 기술을 한번 느껴보면 정말 한국에서는 침대가 필요 없겠구나 싶을 거야. 초전도체라는 물질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진이 이 놀라운 물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로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과학기구와 전 세계 경제계가 한국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과거 줄기세포, 대박붐 시절을 회고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한국이 줄기세포, 영구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생겼던 것처럼 또다시 이번엔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희망처럼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 인류사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요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전도체 개발, 현재 한국의 한 연구소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의 문명 진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세계 언론과 과학계는 현재 이 뉴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는 한국에서 개발된 초전도체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론과 희망론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초전도체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확인된다면 한국은 인류의 영웅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벨상 수상이 아닌 인류를 구하는 나라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세계 네티즌들과 과학계는 현재 한국을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 효율 100%. 만약 초전도체 물질이 개발된다면 전력 효율이 극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전기가 발전소에서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초전도체가 실현된다면 저항이 없는 전력 송전으로 인해 전기 사용 비용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도시의 공간 활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복잡하게 뒤얽힌 전선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에너지 생산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등장은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이 필요 없어지게 하며 핵융합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원자력에 이은 다음 세대의 에너지 소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핵융합의 문제는 1억 도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량의 냉각 장치에 드는 비용인데 초전도체가 이를 해결하면 핵융합 기술의 발전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무한 에너지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은 매우 저렴해져 에어컨이나 전기 스토브 같은 가전 제품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컴퓨팅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등장으로 슈퍼컴퓨터의 크기가 현재의 건물 크기에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과 같은 고급 컴퓨팅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어 지식과 정보의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100% 전기 시대 도입. 초전도체 물질의 진보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흐름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구동 원리로 삼는 모든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모든 이동수단의 전기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의 전기화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인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제조 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기술의 진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산업 혁신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최근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한국의 최적의 산업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기를 이용한 우주 개발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기 추진 로켓의 개발로 우주여행의 장벽이 낮아지고 이는 우주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우주 엘리베이터의 구축이나 달과 화성 등 행성에서의 테라 로밍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본격적인 우주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패권 국가들의 소멸. 그동안 자원 강대국으로서 얍소국들에게 행패를 부려왔던 일부 자원 강대국들은 소멸될 것이 자명합니다. 초전도체 물질이 현실화되면 석유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권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석유에 의존하여 경제를 유지해온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들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세계 산유국들의 몰락과 석유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는 물안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변화와 패권 국가들의 힘의 이동은 4차 산업혁명의 길로 접어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생산 국가들을 적대적인 국가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중국에겐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을 훔치기 위해 국가적 사활을 다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됩니다. 네 번째, 초전도체 MRI 초전도체 물질의 진보는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존의 MRI 기술이 초전도체 물질 덕분에 더욱 발전한다면 의료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신체 구조를 더욱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며 단순한 질병도 MRI 정밀 검진을 통해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질병을 치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뇌과학 기술의 발달에도 이러한 기술이 도입돼 인간의 뇌 성능이 크게 올라가고 인류가 이전보다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환자가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장비의 등장은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구 생태계 변화. 초전도체 물질과 핵융합 에너지의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과 에너지, 생산의 혁신을 통해 사막과 같은 물모의 땅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푸르른 초원으로 바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그들의 땅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몽골과 같은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이 변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확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극과 같은 현재는 물가사이한 환경에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주시대의 개막. 우리는 우주를 개척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전도체 기술과 핵융합 에너지의 발전으로 우주 탐사의 비용과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화성의 테라포밍이나 달의 식민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몇십 년 심지어는 몇백 년 동안 인류는 상상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물질과 핵융합 에너지의 발전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변화입니다. 한국은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와 전자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에서 삶을 시작하거나 사막을 푸른 땅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올해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선언이라 불리는 도쿄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KM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 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D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 만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0,000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의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유 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유 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유 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함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유 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 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에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싸늘해진 국제사회,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정글이 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제안보연합이라는 놀라운 구상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현 국제안보기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각국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 주요 국가이자 아시아 대표 국가로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이 주요 국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냉전. 처음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구시대의 언어가 등장했다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국제사회가 형성해 놓은 평화기조 아래 냉전은 다시 등장할 일이 없다는 학자들의 분석도 잇따랐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이 전쟁으로 촉발된 진영 갈등으로 새로운 신냉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각 국가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의 진영을 선택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네이토는 올해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는 회원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문구를 전략 개념 문서에 기입하며 신냉전을 공식화했습니다. 2010년대 나토가 러시아를 파트너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 순식간에 러시아는 적이 되었습니다. 나토는 또한 중국도 신냉전의 한 축으로 중국을 지목했죠. 미 소양 진영의 냉전이 과거의 유물이라면 이제 대두되는 신냉전의 중요한 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을 주축으로 힘을 합친 반서방 진영이 큰 축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무역 제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위협했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협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편을 드는 저항을 계속했죠. 운에서 있었던 러시아 제재 결의안 채택에 있어서도 주요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 세계는 러시아 중국이 암암리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유럽을 강하게 뒤흔든 전쟁의 불씨는 동아시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불씨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중국 인사로 유명한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중국은 극도로 위험한 수사를 사용하며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장이 타고 있는 전투기를 추적,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군을 움직여 포격을 가하는가 하면 대만을 상대로 무역 제재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단순한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미군 역시 함대를 출격하며 펠로시 의장을 보호했고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중국은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진행, 미국과 대만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전력 보강을 위해 핵실험은 물론 항모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다는 굴기의 자세를 선보였죠. 강성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전통적인 조직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며 합종연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외교적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어스 AUKUS를 설립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IPEF를 새로 설립해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하나는 어려우나 여러든 상대가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이고 이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미국 일변도에 유리한 정책을 감내하는 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없어졌기 때문이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증가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미국이 제안한 IPEF 협력에도 고개를 기울이는 한편 러시아, 중국과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중립 외교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죠. 인도를 압박하고 싶어도 미국의 불신을 표현하는 인도를 압박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질서 수립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조직의 주요 멤버로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안보연합, 인터컨티넨탈 세큐리티 유니언, ICSU. 이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국가에서 초국가적인 안보협력 단체를 주장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 테러나 전쟁 등 국지적 사태의 사전적인 조율이 가능한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이러한 취지 하에 생긴 조직이죠. 원래는 냉전이 시작되던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조약에 의해 탄생한 군사동맹이 그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서유럽의 소규모 국가만이 참여했지만 확장하는 소련의 정책에 두려움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한 덕분에 규모가 늘었죠.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나토의 중요성과 나토에 가입하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나토에 가입된 국가였다면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은 물론이고 러시아를 향해 전면 압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탓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유럽 국가의 응전을 바랬으나 나토에 소속된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소속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도적인 지원에 그치거나 몰래 자원을 보내는 우회책을 써야 했죠. 덕분에 중립국의 위치를 차지하며 서방과 러시아 진영 두 축에서 이득을 보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이에 놀라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신냉전의 논리에 굴복한 것입니다. 스위스도 최근 중립국이라는 정체성을 버리며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나토 위주의 정책에 손을 들며 진영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나 러시아가 주축으로 결성된 집단안보조약기구, 캐스토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진영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같은 편을 만들려는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했죠. 유럽과 미국 위주의 주도 세력이 이끌고 있었기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주요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을 포용하기에는 협소한 세력이었습니다. 협력국이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했으나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니죠. 그렇기에 미국 유명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패트리샤 킴 선임연구원은 대륙간 안보 협력 기구의 창설에 대한 논의를 하며 미국을 비롯해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아우르는 국제안보연합 ICSU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기구들과의 차별점으로 이 단체는 미국 주도의 단체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주요 5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들이 당면 과제를 비롯해 저강도 테러리즘과 국제 분쟁의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을 지정했죠.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한국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히 주요 동맹국으로서 날이 갈수록 커지는 위상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점하고 있는 한국의 참여는 필수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다국적군의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과거 확고한 지원 업무, 레졸루트 서포트 미션을 모태로 이후 후속 조직을 창설, 분쟁 지역에 무력이 필요할 경우 국제안보연합 소속 조직이 국가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도움은 물론이고 제때 군사를 파견할 수 없어 재앙이 벌어졌던 과거의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력국들의 양해를 받고 문제 시 개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구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미얀마 군부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노는 다시 과거의 독재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를 막고 군사적으로 아웅산 수치 정부를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이 이 임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브루킹스 연구원의 구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WASH 나토 조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초국가적인 국제안보연합 창설과 관련 관계자들을 소집해 논의를 이었다고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범죄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상당한 가운데 국제안보 조직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하죠. 국제안보연합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될 대한민국. 한때는 회원국으로서 참가조차 어려웠던 처지였지만 이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국제안보연합 가입을 응원하겠습니다.